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실기 전번에 14번까지 문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15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난방부하가 3600kcal per hour인 실어요. 온수 난방기로 난방할 때 소요 면적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이제 갈로에 보시면은 표준 방열량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요 면적 구하는 공식은 공식이 지금 기존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난방부하 나누기 표준 방열량 요것이 이제 소요 면적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난방부하에서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난방부하는 이제 소요 면적에 곱하기 표준 방열량 이런 이제 공식에서 이제 소요 면적을 구하는 공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뭐 요 공식도 이제 같이 이제 알아두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난방의 부하가 3600이고요. 저기 표준 방열량 요게 보시면은 온수의 이제 표준 방열량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온수의 표준 방열량은 이제 450에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이제 또 표준 방열량이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뭐 전기 방열기 이렇게 나오면은 전기 표준 방열량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650 킬로칼로리 per hour 요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의 경우하고 온수의 경우에 표준 방열량 값을 이제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8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답은 이제 8 메타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열 면적은 항상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미터 제곱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터 제곱이 되는 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R티어 기준과 그 다음에 열량값을 키로 이제 줄 per hour로 적으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1Rt라는 것은요 우리가 0도씨 물 이제 그 1톤이죠. 물 0도씨 물 1톤을 이제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될 열량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럼 요것이 지금 물에서 지금 보니까 얼음으로 지금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물에서 얼음으로 할 때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하면은 Q 이꼬로요, 이게 Q 이꼬로 우리가 GR이라는 공식, 잡열 공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1톤, 물 1톤이 바로 G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값, 잡열값은 물의 얼음이죠. 얼음에 이제 융해 잡열, 우리가요. 융해 잡열 79.68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1톤을 킬로그램으로 본쳐 가지고요. 이제 1000이라 했죠. 1000kg에 곱하기 얼음의 융해 잡열 79.68 킬로칼로리 퍼 아워인데 여기 지금 24시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24로 이제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332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1RT 이렇게 많이 쓰면은 3320이라는 뜻이 이제 킬로칼로리 단위를 썼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 킬로줄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바꾸기 위해서 4.2를 곱한다 했죠. 그러면은 13,944 이제 킬로줄로 나오겠죠, 그죠? 킬로줄 퍼 아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열량값으로 이제 킬로줄로 하라 그러면은 3320 곱하기 4.1을 해서요.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3320에다가 4.1을 곱해서 13,944 킬로줄 퍼 아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 정발량인데요. 우리 이제 공존 행동에서 보면은 이제 에너지 문제, 요것이 몇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실제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장담을 이제 못 드려요, 이게. 그냥 혹시라도 이제 뭐 나오게 되면은,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정발량이 3000이죠. 킬로그램 퍼 아워이고, 급수 온도가 30도, 발생 전기 엔탈피가 635.2. 이때 실제 정발량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상당 정발량 공식은 뭐 에너지 공부하시면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 정발량을 제가 이제 C라고 해놨어요. 여기 이제 GC네요. 그죠? 여기 GC가 이제 상당 정발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수 온도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급수 엔탈피가 이제 H1이고요. 그래서 급수 엔탈피가 없을 때는 급수 온도가 H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 전기 엔탈피가 이제 H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정발량은 여기서는 이제 G로 하겠습니다. G 이렇게. 그래서 상당 정발량은 GC, 급수 온도, 급수 엔탈피는 H1, 그 다음에 발생 전기 엔탈피는 H2요. 그래서 공식은 GC, 상당 정발량은 실제 정발량 G의 갈로 H2-H1의 539. 요거 이제 공식이죠, 이제. 근데 구하는 것은 우리가 G 값을 구하죠, 이게. 그래서 G 값으로 다시 이제 곤치게 되면 GC 곱하기 539 나누기 발생 전기 엔탈피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급수 이제 온도, 급수 엔탈피 되겠죠. 그랬을 때 GC 값은 3000이었고요. 요게 상당 정발량이. 그 다음에 539는 이제 곱해주는 이제 상수값이 되어 있고요. H2가 이제 635.2 이래 되죠. 그 다음에 급수 엔탈피, 급수 온도는 이제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마 2671.84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두째 자리 여기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락했죠. 근데 0.84니까 이 4는 거면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네, 이제 5가 안 되니까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쓰실 때는 여기서는 2671.8까지만 써야 되겠죠. 그죠? 8까지. 네, 8까지만 쓰는 것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수 난방에서요, 방열기의 입고 온도 80도씩, 그 다음에 출고 온도 70도씩 방열기의 방열량이 2500kcal/h인 방열기의 온수의 공급량은 얼마있냐? 물의 비열값 나오고 밀도값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앞에 나왔던 비열 나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비열 나오고 온도가 이렇게 두 개 나온다겠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올 때는 항상 GC 델타 T를 쓰는데 밀도값이 나오면은 뭐 밀도나 아니면은 요게 이제 비중량이라 하는데요. 밀도하고 이제 비중량은 이제 같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밀도하고 비중량이 나올 때는 이 밀도값을 이제 이게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델타 T는 T2 마이너스 이제 T1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T2가 돼 있고 여기 이제 T1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열량은 Q 값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 공급량은 G 값이 되겠죠. 비열은 C로 하고요. 밀도는 이렇게 간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공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G값, 온수, 이제 공급량을 하죠. 우리 G는 이제 요걸 다시 곤치면은 Q 나누기 비열에다가 밀도에다가 온도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값은 이제 2500, 여기 이제 2500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열,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밀도 977.5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밀도값. 그 다음에 이제 T2-T1 80에서 이제 70을 뺏는 것이 요게 델타 T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0.255 요게 이제 물의 공급량인데, 그럼 요 단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게도 이제 안 나와 있죠, 그죠? 앞에 이제 단위를 보시면은 비열값의 단위가 보면은 뭐죠? 킬로그램이 나왔죠, 그죠? 네, 킬로그램 나오고 밀도값 단위가 요 세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죠? 세제곱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단위를 사용을 하시면은 0.25에서 단위를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0.25에서 요게 2값이죠. 5값이네, 5. 두째 되니까죠. 5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0.3이 나오겠죠, 이제. 0.3의 세제곱퍼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요걸 셋째 자리에서 우리가 또 뭐 반올림 하라 그러면 0.26이 나오겠죠. 26 뭐 세제곱의 파워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이제 둘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라 했기 때문에 0.3을 이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지를 잘 보시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9번을 한번 보죠. 다익형의 송풍기요. 요 다익형 송풍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송풍기, 충료형 송풍기하고 다익형이 있는데요. 다익형 송풍기의 임펠러 직경이 600mm일 때 이 송풍기 번호 정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경 나누기 이제 150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직경이 이제 600이니까 600 나누기 150이고요.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충류형 만약에 송풍기에 뭐 직경 600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충류형은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요거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익형 같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번호가 4번이 돼요. 4번. 그런데 이제 충류형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100으로 나오니까 6번이 되겠죠. 송풍기 번호가.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떤 형인지 요거를 이제 잘 알아셔야지 빼는 그죠? 나누는 이제 수치가 이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0번 한번 보죠. 냉동 사이클에서의 정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시고요. 가열도가 5도일 때에 흡입가스 온도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만 아시면은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흡입가스의 그 압축 흡입가스 온도의 공식은 정발 온도 플러스 그 다음에 가열도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가열도 공식에서 사실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열도 이렇게 하면은요. 가열도는 공식이 압축기의 흡입가스 온도요. 흡입가스 온도의 마이너스 정발 온도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가열도는 요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이제 빼주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원래 요 공식에서 지금 이제 압축기 흡입가스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발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15도시고 가열도가 5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10도씨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죠. 실내의 이제 현열 부하가요. 3200kcal/h이고 점열 부하가 600입니다. 현열비는 밑에 공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죠. 현열비 SHF는 현열 부하 나누기 현열 부하 플러스 점열 부하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공식은 간단하죠. 현열 부하가 3200 그리고 밑에도 현열 부하에다가 점열 부하 60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4 0.84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락했으니까 실제 정답은 0.8을 써야 되겠죠. 요 현열비도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보죠. 0.4kg의 얼음이죠. 얼음을 이제 융해해서요. 0도씨의 물로 할 때는 몇 kJ의 열량이 필요한가. 그리고 융해 잠열이 79kcal/kg 이렇게 융해 잠열값이 나왔죠. 지금 이제 요 4.5kg을 이제 녹여가지고요. 이제 0도씨 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Q 이꼬르 GR 값이죠. 그래서 G가 이제 4.5kg의 얼음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이제 융해 잠열 값. 여기서는 79라 썼으니까요. 그러면은 4.5 곱하기 79. 이렇게 하면은 요 단위가 이게 kcal per kg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열량이 이제 그러면은 요 단위 79로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오면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은 바로 지금 했네요. 그죠? 요 4.1을 바로 지금 곱했어요. 이제. 그래서 요까지를 하면은 이제 kcal로 납니다. 이게. kcal로 나오는 것을 4.2kJ를 이제 바꾸기 위해 4.1을 곱해서 이제 1505 정도의 이제 단위가 나왔죠. 그러면 1505는 이제 단위가 kJ이란 이런 뜻이죠. 그래서 1505 kJ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죠. 냉동 능력이 이제 5냉동톤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 소요 동력이 5ps일 때 응축기 제거 열량은 몇 도 kJ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앞에 한번 나왔던 공식인데요. 냉동 능력을 이제 Q2로 했고요. 압축기 소요 동력을 AW 뭐 H로 했고요. 응축기 제거 열량은 이제 Q1으로 했어요. Q1 공식 응축기 제거 열량은 냉동 능력 Q2 플러스 이제 압축기 소요 동력 AWH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ORT, O 냉동톤이 됐죠. 그러면 이 ORT를 일단은 이제 킬로줄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킬로칼로리로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 곱하기 킬로칼로리로 하기 위해서 3300 뭐죠? 20을 곱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OPS가 나왔죠. 그럼 요것도 이제 PS 단위를 또 킬로칼로리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1PS가 632 킬로칼로리 per hour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OPS는 5 곱하기 여기 잘못됐네 그죠? 3이라 됐는데 여기 3이 아니고 5가 돼야 되겠네 그죠? 5 곱하기 635 이렇게 해야 되겠죠. 5 곱하기 635 요거를 지금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위에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있는 OPS를요 요거를 이제 3PS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밑에를 바꾸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3PS로 하겠습니다. 3PS로 했을 때의 응축기 제거 열량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632 이렇게 하면 요것도 이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단위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면은 18,496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킬로칼로리로 할 때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또 킬로줄로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또 4.1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나누기 77,68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요거는 이제 딱 지금 떨어지네 그죠? 그 뭐 반올림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77,683.2 kJ per hour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 열량을 적으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제의 OPS를 3PS로 혼쳐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가 제가 대강 계산 문제를 좀 했고요. 계산 문제 하고 나서 내용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축기 이제 24번부터는 이제 기본 이제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전기 압축식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이거는 뭐 이론할 때 많이 하셨던 거니까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 이게 이제 4대 구성 요소 되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혹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서도 네 가지가 이제 전기 압축식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식도 이제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흡수식으로 보면은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 흡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재생기 요 부분이 이제 바로 전기 압축식에서는 이 압축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죠. 네,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이제 응축기라든지 정발기는 이제 전기 압축식이나 흡수식이 똑같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전기 압축식에는 팽창 밸브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흡수식에서는 이제 흡수기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장치가 조금 다른 이제 장치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유효 온도 ET라고 하는데요. 유효 온도의 이제 구성 요소로 했어요. 3대 구성 요소인데 우리가 유효 온도를 우리 불쾌 지수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유효 온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속도, 뭐 기류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이제 온도, 습도, 기류가 바로 유효 온도 ET의 3대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에요. 공기 조화의 4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효 온도하고 세 가지는 똑같은데 네 번째가 좀 다르죠. 네 번째가 청정도가 들어가요. 공기 조화에서는 온도, 습도, 기류, 그 다음에 청정도 요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공기 조화의 4대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인의 이제 구비 조건의 5가지인데 실제 시험은 아마 5가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3가지 정도나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면 5가지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최단으로 좀 많이 했어요. 첫째 브라인에서는 우리가 간접 냉매를 하죠. 이 브라인을 이제 2차 냉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2차 냉매 브라인이라 감열로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비열이 커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가 브라인은 열 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클 것. 세 번째는 점도가 뭐 작을 것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할 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응고점이 낮을 것.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응고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이면서 독성이 없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식성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냉장 물품의 영향을 누설 시 손실의 영향이 없을 것. 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브라인의 종류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금인데요. 이 소금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두 가지 염화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보다는 손상이 좀 적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식품 냉장 쪽에는 염화나트륨을 많이 쓴다 이렇게도 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서는 한 6, 7가지 나왔죠. 요 중에서 외우기 쉬운 거 한 5가지 정도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에도 이제 구비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5가지는 이제 좀 많지만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이상은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윤활유의 구비 조건, 응고점과 유동점이 이제 낮을 것. 요것도 이제 지금은 2가지를 묶었는데요. 한 가지씩 해도 관계없어요. 뭐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유동점이 낮을 것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점은 높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불이 붙는 이제 최저 온도죠. 인하점이 높을 것. 또 점도는 항상 적당히 좋습니다. 점도는 적당할 것. 그 다음에 뭐 항유화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산에 대해서 안정성이 좋을 것. 그 다음에 왁스 성분은 적을 것. 그 다음에 냉매와 분리성이 좋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수분 및 산유, 그 다음에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을 것. 전기 전력 내릴 것. 종류는 지금 한창 많죠. 지금 둘, 넷, 한 9개는. 이 중에서 한 5가지 외우기 쉬운 성분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발기 내부 냉매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종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발기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건식 정발기가 있습니다. 건식은 이제 냉매액하고 가스 중에서 이 가스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식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냉매의 이제 그 순환은 이제 위에서 아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냉매 정발기 이렇게 냉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지금 위에서 아래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발기 코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냉매가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보다 냉매량이 더 많은 것이 이제 이제 만액식입니다. 냉매액하고 가스량이 이제 50% 50%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또 냉매가 움직이는 것이 이제 거꾸로죠. 아래에서 위로죠. 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냉매액이 공급되는 방식이 이제 반만액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액식 정발기가 있어요. 만액식은 이제 건식하고 반대죠. 냉매액이 75%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25. 요것도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제 냉매가 공급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냉매액이 많은 것이 이제 액순환식 이제 정발기, 뭐 액범부식 하는데 이것은 이제 80%죠. 냉매액이. 그럼 냉매액이 많다는 것은 정발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액이 많은 지금 액순환 정발식 같은 것이 가장 정발기에서 효과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식이 가장 냉매액이 적으니까 흡수할 수 있는 흡수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건식이 이 4가지 정발기 중에서는 효과는 가장 적고 액순환 이제 정발식이 가장 효과는 좋은 그런 냉동기다, 정발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기에서 제상이라 나오는데요. 제상이라는 것은 압축기가 이제 적상이라 하는데 얼음이 이제 얼었을 때요. 이 얼음을 제거하는 거 아니면은 정발기 쪽에서도 이제 적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정발기 표면에 얼음이 얼면은 열 전달이 방해되면서 냉동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얼음을 제거하는 이 방법을 이제 제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압축기 정지 제상이 있죠. 하루에 말 그대로 냉동기를 정지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냉동기를 정지하면은 이게 한 6시간 이상을 정지하면 얼음이 자연적으로 이제 녹는 것이죠. 요걸 가지고 압축기 정지 제상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온수 브라인 제상이라고 있어요. 순환 중인 차가운 브라인을
주기적으로 따뜻한 이제 브라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제 재생하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이제 따뜻한 이제 브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음이 녹는다 이런 뜻이겠죠. 요거 이제 브라인 분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수 브라인이고, 브라인 분무는 냉각한 표면에 포동액이나 브라인을 분무를 하는 거죠. 브라인이 아무래도 얼음보다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수식은요, 말 그대로 10에서 한 25도 정도의 물로 뿌려서요, 물을 이용해서 얼음을 녹이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수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재상은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냉매 전기를 정발기로 유입시켜서 응축이죠, 그죠? 응축이 아니고 응축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응축열로서 재상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고압가스 재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압가스 재상은 냉동기 쪽에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짧아요. 재상 시간이. 그래서 현재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고압가스 재상이다. 대신에 압축기에 지금 여기서 토출되는 요 있죠, 라인, 요것을 정발기로 유입시키는 배관이 있어야 돼요. 배관을 이제 새로 만들고 밸브도 전자밸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시설이 되어 있는 개통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게 압축기 재상 방법. 뭐 이런 내용까지는 뭐 시험에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 있죠. 압축기 정지, 온수 브라인, 브라인 분무, 살수, 고압가스 재상. 이름 한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요. 프레온 냉매 누설 장치인 헤라이트 토치의 이제 누설지 색깔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헤라이트 토치는 그 헤라이트 토치의 어떤 이제 그 프레온 냉매의 양에 따라서 이 토치 색깔이 좀 바뀌어요. 불꽃 색깔이. 원래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온 냉매가 누설이 안 될 때는 불꽃 색깔 그대로인 청색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소량으로 만약에 프레온이 누설될 때는 이 색깔이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좀 다량이 이제 냉매가 누설될 때는 자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냉매가 아주 많이 이제 누설될 때는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는 청녹자거 이렇게 외우죠. 청녹자거 앞에 이걸 따서 그죠? 청색, 녹색, 자색, 꺼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치 색깔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33번은요. 신축이염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 신축이염은 4가지 뭐 이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슬리브형, 벨로우저형, 이제 스위블형, 이제 루프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압력이 낮은 이런 쪽에 쓰는 것이 요 스위블형이었고요. 가장 고압에 쓰는 신축이염이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 이제 바깥쪽에 고압에는 루프형 이제 모양이 꼭 이제 U자 형태로 많이 나오죠. 뭐 키워는 이렇게도 그릴 때도 있고요. 동그라미 아니면 뭐 이렇게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이 스위블형 같으면은 우리가 2개 이상의 이제 엘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스위블형이죠. 네, 여기 이제 신축염의 4가지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의 간격에 따른 가문통의 위치는 이렇게 됐는데요. TV는 온도식 자동 이제 팽창 밸브죠.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팽창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TV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가문통 온도를 감지하는 통이죠.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다가 하는가 하면은 이 20mm 이하의 경우가 있어요. 동간의 이제 간격입니다. 동간의 구경이 20mm 이하는 정발기의 상부에다가 가문통을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20mm를 초과할 때는 정발간에 45도 하부에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렇게 20A가 있을 때는 가문통이 요 위에 있을 때 여기 이제 가문통이죠. 이렇게 있을 때는 20의 이하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요 이게. 클 때는 이 45도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45도 하부 요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쪽에 하든지 아니면 여기 하든지 요게 이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초과했을 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이네요. 배관 부속품 중에서 여과기의 종류 뭐 3가지는 이렇게인데 뭐 스트레이너 우리가 여과기 필터 이렇게 말하죠. Y형, U형, 이제 V형
뭐 YVU 하든지 YUV 하든지 세 가지가 여과기의 종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제의 구비 조건도 보면은 뭐 요게 몇 가지라고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뭐 한 5-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온제는 열 전도율이 작을 거. 열 전도가 당연히 작아야 돼요. 왜냐면 보온이란 것은 열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요. 작을 거. 그 다음에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있을 거. 세 번째가 비중이 작아야 되겠죠. 부피가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게도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연성이고 내흡습성이 클 거. 그러니까 내흡습성이 클 거는 그 습기를 흡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공질이고 기공이 균일해야 된다. 이제 공기구멍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기구멍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 전달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것이 되겠죠. 자, 37번은요. 다음 냉동기 안전장치 중에서 이제 압력을 적으시오 했는데, 안전밸브, 고압차단 스위치, 안전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냉동기 압축기에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압력이 하는 것이 안전도입니다. 정상 고압 플러스 3kg.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것이 이제 고압 차단 스위치 HPS라죠. 정상 고압에 플러스 4kg.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안전밸브입니다. 정상 고압에 5kg. 그래서 외우실 때는 항상 여기 3, 4, 5 이렇게 외울게요. 3, 4, 5. 두 안전도, 고압 차단, 안전밸브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작동했을 때요. 안전도는 한번 작동하면은 계속 작동이 되어요. 네, 그 다음에 고압 차단 스위치는 말 그대로 이제 압축기를 정지, 냉동기를 정지하는 역할이고, 안전밸브는 이렇게 작동했다가요. 압력이 다시 이제 스프링식 안전밸브 같으면은 작동했다가 압력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약간씩 작동 원리가 좀 다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제 중에서요, 유기질 보온제하고 무기질 보온제를 했는데, 무기질 보온제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유기질 보온제는 종류가 한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4가지가 나와 있죠. 펠터, 코르크, 기포성 수지 했는데, 펠코기, 이렇게 자꾸 외우랄게요. 제가 펠코기, 펠터, 코르크, 기포성 수지, 그 다음에 텍스류, 텍스류 이제 보통 뭐 톱밥 비슷한 거 이런 건데, 요까지가 이제 유기질 이제 보온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체에 따라 공조기의 종류 4가지와 특징을 적으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열매체에 따라서 이제 공조기가 다른데요. 먼저 전공기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전체를 공기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기란 것이 냉풍하고 온풍이겠죠. 여름철에는 냉풍이고 겨울에는 온풍. 그러니까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냉방, 난방을 하는 방식이 전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이죠. 전수는 이제 물만 이용하는 거죠. 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조기를 운영하는 것을 전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하고 물을 섞었을 때 공기수 방식이랍니다. 공기와 물에 의해서 이제 냉난방을 하는 것이 공기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냉매 방식이라고 있어요. 냉매는 우리 말 그대로 프레온 냉매라든지 뭐 암모니아 냉매 이런 냉매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냉매 방식은 냉동기에 내장된 패키지 유닛에 의해서 냉방 부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별저 및 그다음에 정설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크기를 정설을 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냉매 방식. 그러니까 종류가 이제 전공기, 전수, 그 다음에 공기수, 냉매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40번 보죠.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와 흡수제를 적으시오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지금 해놨어요. 냉매가 물일 때는 흡수제가 이제 LiBr이다 이렇게 하죠. 리튬 브로마이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죠? 냉매가 이제 암모니아 있을 때 흡수제는 이제 물이 됩니다. 뭐 요거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크게 쓰지는 않는데요. 냉매가 물일 때는 흡수제가 LiBr이고 냉매가 암모니아일 때는 흡수제가 이제 물이 됩니다. 요것도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암모니아 냉동기를 썼을 때 프레온에서는 이게 없는데요. 암모니아 냉동기 썼을 때 에멀존 현상,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유탁객 현상이라고 해요. 이 유탁객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만약에 뭐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자,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서 수분과 암모니아가 이제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해서 수산화 암모늄, NH4OH죠. 수산화 암모늄을 생성해서 이 수산화 암모늄하고 윤활유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활유의 빛, 윤활유를 우윳빛으로 이제 변색시키는 현상을 에멀전 현상, 유타객 현상이다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일어나는 것이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만 일어나요. 그리고 일단 수분하고 암모니아가 혼합을 해야 돼요. 요게 혼합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요게 뭐죠? 윤활유하고 또 혼합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에멀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부착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착 현상은 이제 프레온 냉동 장치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에멀전은 암모니아에 일어나는데 동부착은 프레온에만 일어나요. 수분하고 프레온이 이제 작용해서 산이 되고요. 이 산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화합해서 구리하고 반응해요. 우리가 이제 동배관을 쓰니까요. 구리와 반응해가지고 이제 도금이 되는 현상, 동부착이죠. 도금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동부착 현상이란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에멀전하고 이 동부착 현상은 어떤 일단 냉동 장치에 일어나는지 일단 요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에요. 자, 오일 포밍에 대해서 이제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일 포밍은 일단은 요것도 이제 후레온 이제 냉동 장치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연 냉동 장치에서 압축기를 정지 시 크랭크 케이스 내에 오일이 용해되어 있던 후연 냉매가 압축기가 기동할 때요. 압축기가 기동하면 이 크랭크 케이스가 이제 압력이 낮아져요. 이제 진공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 진공이 되면서 이 냉매하고 이 오일, 윤활유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죠? 냉매죠, 그죠? 후연 냉매가 이제 오일하고 분리되면서 이제 하나의 뭐가 증발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유면이 약동하면서 윤활유가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오일 포밍. 이 포밍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품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거품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오일에서 이제 거품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프레온 냉매하고 오일이 섞여 있다가, 요건 용해가 서로가 잘 돼요. 잘 섞입니다. 그러다가 압축기가 처음 이제 기동할 때에 이게 분리되면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것이 오일 포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에요. 암모니아 냉매의 누설 이제 금지 방법 했는데 첫 번째가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아주 좀 독한, 좋지 못한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가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까이 대면은 이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유황초에 이제 불을 붙여서 가까이 됐을 때 암모니아가 누설되면 흰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렌지를 물에 적셔 가지고 이제 누설 개소이 됐을 때는 색깔이요 홍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비눗물이죠. 비눗물을 칠했을 때는 이제 기포가 생긴다 이런 말이겠죠. 자, 45번에 브라이너 종류 2차 냉매라 했죠. 뭐 이거는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이런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가끔씩 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부식 있죠. 부식이 가장 이제 잘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염화 나트륨이 부식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이제 염화 마그네슘 요 순서로 이제 부식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또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쿠링 레인지하고 쿠링 어프로치는 냉각탑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온도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쿠링 레인지 같은 경우는 냉각수의 입구수온에서요. 입구수온에서 빼기 냉각수의 출구온도, 냉각수 입구온도에서 출구온도를 뺏는 요 차이를 쿠링 이제 레인지라고요. 그 다음에 쿠링 이제 어프로치라는 것은 냉각수의 출구온도입니다. 출구온도에서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를 이제 쿠링 어프로치라 해요. 뭐 전번에는 아마 요 어프로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레인지보다는 어프로치가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요것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요. 유불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유불리기의 역할하고 이제 뭐 종류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유불리기는 설치하는 위치가요. 압축기하고 응축기 사이에 이제 배관을 설치했어요. 압축기에서 만약에 윤활유가 토출되었을 때, 예, 고온고압의 가스가 토출되었을 때에 이 윤활유를 이제 분리하는, 토출가스 중에 있는 윤활유를 분리하는 장치를 이제 유분리기라고 하고, 종류는 원심 분리형, 그 다음에 가스 충돌 이제 분리형, 그 다음에 유속 감속 분리형,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뭐 빨리 이렇게 뭐 제가 읽고 가는 이유는요, 뭐 이런 부분은 뭡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유불릭이라든지 앞에 나왔던 것은 이제 요렇게 답을 이제 적으면 된다는 거. 자꾸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해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액분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액분리기는 말 그대로 뭐 냉매액을 분리하는 장치죠. 그래서 정벌기와 요거는 압축기 사이에 흡입배관에 설치하고요. 흡입가스 중에 냉매액을 분리시켜서 압축기로의 리퀴드백, 뭐 액백이라고 하죠. 리퀴드백을 방지해서 압축기의 어떤 보호를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액분리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냉매액을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소용 그렇게 양이 적을 때는 압축기로 다시 이제 순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압축을 시켜가 참 정발기를 재순환시켜서 정발기에서 정발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열을 합니다. 이 액분리기에서 가열을 시켜서 액을 정발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압축기로 해순환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용량이 조금 이제 클 때 일어나는데요. 액 해소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고압 수액기, 뭐 그냥 고압 수액기에서 고압은 빼도 관계없어요. 수액기로 해소하는 방법,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발기로 이제 보내는 방법, 이제 수액기로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정발시켜서 압축기로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소형은 2번이라요. 가장 대형은 이제 3번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49번에요. 냉동기에서 발생하는 리퀴드백, 이제 우리가 액백이라 하는데요. 리퀴드백은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이냐. 즉, 압축기에서는 정상적으로서는 저온 저압의 이제 가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냉매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냉매액이 정발이 못하고 나오면은 요 액이 이제 그대로 압축기로 들어옵니다. 이게. 요거 현상을 가지고 리퀴드백이라고 해요. 즉, 정발기에서 정발하지 못한 냉매액이요. 액이 압축기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그럼 여기 액압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퀴드백은 액압축하는데 이렇게 압축기로 만약에 냉매액이 들어오면 압축기가 이렇게 적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압축기가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안 좋은 현상이라 압축기가 정지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액백, 리퀴드백이 일어나는 원인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팽창밸브의 궤도 클 때. 그러니까 팽창밸브를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냉매액이 정발기로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급격한 보화 변동의 경우. 보화 변동이 급격하게 변할 때 냉매액이 다 정발이 못하고 이제 압축기로 도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정발기 냉각 간의 유막이나 또는 적상이 가대하게 끼어서 열교환이 불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냉매액이 너무 이제 충전이 가다할 때, 액이 많을 때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흡입 간의 오목부나 트랙과 같은 액이 고이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액분리기의 기능이 불량하거나 이 액분리기 용량이 작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리퀴드백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냉매 건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냉매 건조기는요, 말 그대로 이 냉매 중에서요, 냉매 계통 중에 수분이 있을 때요. 수분이 있을 때 이 수분에 의해서 뭐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팽창 밸브를 막는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냉매 계통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죠. 이제 이걸 이제 건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매 계통에 수분이 존재하면은 냉동기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팽창 밸브와 수액기 사이의 액관에 드라이를 설쳐 수분 제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냉매 건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발 압력 조정 밸브 이제 EPR이라 하는데요. 이 정발 압력 조정 밸브의 그 역할과 설치 위치라고 나왔어요.
정발 압력 조정 밸브는 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이제 흡입관에 설치하고요. 정발 압력이 일정 이하가 되는 걸 방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정발 압력이 일정 이하가 되었을 때 밸브를 조여서요. 조여서 정발기 내의 압력이 일정 이하 되는 걸 방지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말은 정발기 내 압력이 일정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죠. 그죠? 밸브. 요것이 이제 EP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위치는 이야기했죠. 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한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53번에요. 이제 흡입 압력 조정 밸브라고 있어요. 정발 압력 조정 밸브하고 이제 옆에 이제 붙어 있는데요. 정발기와 압축기명 사이에 하고 압축기 측에 합니다. 압축기 측, 압축기 쪽 가까운 쪽에 하고 그러니까 정발 압력 조정 밸브는 정발기 쪽 가까운 쪽에 해요. 같이 설치를 한다면 그리고 흡입 압력이 소정 압력 이상이죠. 여기서 흡입 압력이 소정 압력 이상이 됐을 때에 가부하에 의한 압축기용 전동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동 압력이라고 나왔어요. 작동 압력은 밸브 출구 압력에 의해서 작동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정발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압축기라 했답시다. 여기 이제 흡입이 되는데 요 지금 이제 EPR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정발기고 요쪽에 있죠. 요쪽에 이제 요게 EPR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압축기 쪽 가까운 게 SPR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R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밸브 출구 압력이 한다겠죠. 요 센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밸브의 출구 쪽에 압력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 압력이 일정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밸브를 이제 닫아주는 거고, 요 EPR은 요 입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밸브의 앞쪽의 압력을 감지하는 거라요. 여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EPR은 정발기 쪽에 이 밸브 쪽으로 봐서는 앞쪽 밸브의 입구 쪽이고 SPR은 이 밸브의 출구 쪽입니다. 지금 요 그림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흡입 압력 조정 밸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에요. 냉동장치에 이제 급수 이제 밸브, 절수 밸브라는데 이 설치 목적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응축기가 이제 우리가 순행식 응축기를 사용했을 때 냉각탑에 의해서 이제 냉각수를 이제 보내는 역할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운전 중에 냉각수가 이제 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냉각수만 공급함으로 이 냉각수를 전략하는 거죠. 냉각수를 전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 장치를 가지고 이제 절수밸브를 한다. 뭐 요건 냉각수가 이제 많이 부족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바로 절수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전이죠. 이제 가용전의 역할과 설치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후련 냉동 장치에서요. 여기 응축기나 아니면은 쇠기예요. 쇠기에 이 압력에 의해서요. 압력에서 냉매액과 전기가 이제 같이 공존할 때에 전기 부분이죠. 전기가 있는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요. 뭐 아니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돼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높은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 고압가스를 외부로 이제 방출시켜 가지고 이 응축기라든지 수액기의 어떤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가용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용전은 하나의 이제 일회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작동해 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되면은 이제 이 가용전 자체가 녹으면서 계속 이제 그 자리가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에 의해서 이 냉백가스가 계속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서 이제 응축기나 이제 수액기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 파손의 어떤 보호하는 역할, 요것이 이제 가용전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 이제 가용전에 뭐 요 이제 보통 이제 재질은 이제 보통 납하고 주석을 많이 써요. 납하고 주석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 온도가 이제 작동하는 즉 가용전이 녹는 온도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 뭐 온도 저렇게 계산 문제가 또 몇 개가 이제 한 두 개가 더 나왔네요. 이제 자 56번 보시면은 난방되고 있는 사무실의 벽의 면적이 120 그 미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열 통과율이 이제 0.18kcal per 메타 제곱의 아웃도시이다.
이때 벽을 통해서 손실되는 열량을 구하라. 그리고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열 통과율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K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열 통과율이 나오고 열량이 나오고 여기처럼 온도차 델타 T가 나올 때는 KF 델타 TM이라는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것은 이제 Q값, 요 열량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는 20에서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열 통과율은 이제 K고. 그 면적 있죠. 면적은 F가 돼요. 그럼 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K값을 0.18 쓰고요. 그 다음에 요 F 면적은 120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차이는 이제 20에서 지금 마이너스 5도죠. 그죠? 그래서 20에서 마이너스의 5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실은 20에 마이너스 5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맹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5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가 이제 54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540이 나왔을 때에 계산을 하면은 540에 킬로칼로리 per hour 이렇게 이제 열량값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57번 한 문제. 하루 냉수 순환량이 2톤이고요. 그 다음에 방열구 입구온도 10도, 출구가 20도, 비열값 1. 자, 요 비열값 C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두 가지 나왔어요. 온도 차가 나왔죠. 델타 T.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이 뭐 냉방부하든지 아니면 난방부하 공식은 똑같습니다. Q 이꼬로 GC 델타 T 요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은 Q 이꼬로 GC 델타 T 요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냉방부하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냉방부하 Q를 구하죠. 그죠? 그러면은 물의 용량이 2톤이죠. 그러면 2 곱하기 킬로그램으로 이제 바꿔야 되죠. 킬로그램 퍼 뭐 이제 아워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2톤이고 여기 앞에가 이제 보면 하루가 나와. 하루. 요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가 나오니까 나누기 24시간으로 하루를 또 바꿔야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1000을 곱한 것은 킬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고 24시간으로 나눈 것은 하루 1일이죠. 1일을 이제 1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24를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 이제 비율은 1이고 온도 차이는 이제 20에서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800 지금 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소수점 두째에서 반올림하니까 833.3 킬로칼로리 per hour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뭐 요 지금 QC 델타 T 공식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이제 뭐 공식은 아니죠. 그다음에 58번에 동관용 공구의 명칭을 보고 기능을 적으시오 했는데 자, 사이징 툴 나왔죠. 동관의 끝부분을 원형으로 가공하는 공구이다. 자, 익스펜더는 우리 합간이라 그죠. 동관을 합간할 때 쓰고요. 프레어링 툴이는 프레어 이음시 동관의 끝은 나팔관 모양이죠. 나팔관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브 커트는 뭐 동커트라 하는데 동관을 절단하는 데 쓰고요. 리머는 동관 안쪽에 거스름이를 제거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투브 밴더 동관을 굽힐 때 쓰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의 동관의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에는 공비 혼합냉매의 조합이었는데 뭐 요거는 뭐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500단위를 우리가 공비 혼합냉매라고 해요. 공비 혼합냉매라는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냉매를 섞었을 때요. 네, 섞어서 새로운 이제 냉매가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올 때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은 501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501은 12, 22. 요걸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가 또 쉬운 게 503입니다. 3은 13, 23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500을 보셔야 돼요. 500은 12하고 150인데 요 12에서 5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12에다가 또 152. 그죠? 네. 요것도 약간 연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02는 좀 완전히 달라요. 115에 22. 115에 20 아니면은 501하고 502가 요 22는 같죠 지금 또 그죠? 요것도 요 같죠 이렇게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500에서부터 503 네 가지를 적어 놓고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 요 502가 115가 뭐 다른 거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에요. 기존 냉동 사이클의 온도 조건.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냉동 사이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냉동기의 어떤 열량이라든지 운전 상태를 알기 위해서, 즉 pH 선도를 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이 온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 온도는 우리가 30도를 이제 기준하고요. 팽창 밸브 직전은 25도. 그 다음에 정발 온도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압축기의 흡입가스 상태는 이제 건조 포화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준 냉동 사이클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61번에 또 계산 문제가 추가로 또 하나 나왔는데요. 냉동기 냉각 공기 입구 온도가 5도, 출고 온도가 20도, 그 다음에 응축부하가 230이고, 그때 냉각의 풍량은 얼마이냐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기본 공식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응축부하를 이제 Q1으로 했을 때, Q1은 공식이 G 곱하기 0.29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이제 기본 공식이었어요. 네, Q1은 맨 똑같아요. 공기량 G, 냉각 풍량 G에다가 0.29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기에 있어서 비열이죠, 그죠? 비열에다가 온도차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G 값을 구하니까 G로 건치주면은 G는 Q1 나누기 0.29 곱하기 T2-T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Q1 값은 지금 230이 나와 있죠. 이렇게 230 나누기 0.29에다가 온도차도 T1이 이제 5도씨고요. T2가 이제 20도씨니까 20-15. 무조건 온도차는 높은 데서 낮은 걸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52점 이제 87이 바로 이제 냉각의 어떤 풍량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에 만약에 답은 이렇게 하면은 우선 52점 이제 87을 7에서 반올림을 하셔가지고 7에서 반올림을 해서 9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52.9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을 한번 보죠. 냉각탑은 물과 공기의 흐름 방향에 따른 분류를 두 가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뜻인데요. 역류형하고요. 그 다음에 직교형이라고 있습니다. 역류형은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을 때 냉각탑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 자체는 이렇게 돼가죠. 이제 물이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냉각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위에서 이제 물은 아래로 흐르고, 이제 공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공기가 밑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가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서로가 요 형태를 가지고 역류형이랍니다. 역류형. 예, 물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 흐르는 게 정상이라 이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공기가 과연 밑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직조형 같으면은 물은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요. 물은. 그런데 공기가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통과 직각으로 만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수평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죠? 직교형은 이제 이렇게 물은 내려오고 공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는, 여기 이제 직교형이랍니다. 이런 형식이 바로 이제 역류형하고 직교형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의 종류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네 가지 있습니다. 수동 팽창 밸브 MEV라 하고요. 수동으로 냉매량을 조절할 때, 그러니까 예비용입니다. 예비용. 자동이 고장났을 때 쓰는 이런 것이고, 정압식 같으면은 AEV 해가지고요. 정발 압력은 보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팽창 밸브가 정압식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TV라 하죠. 정발기 출구 냉매 가열도에 따라서 냉매 유량을 제어하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모세관도 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소용량의 냉동기에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모세관이다 이렇게. 직경은 0.8에서 2mm고요. 길이는 한 1에서 1.5m를 씁니다. 그다음 64번에요. 적상이 발생했을 때 재생 방법. 자, 이건 앞에서 지금 나오는 방법이죠, 그죠? 앞에 있는 건데 지금 중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고압가스 재상, 그 다음에 브라인 분무 재상, 산수 재상, 온수 브라인 재상.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 방식이니까요. 짧게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자, 65번에요. 유압 보호 스위치 OPS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종류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OPS 유압 보호 스위치는요, 이 강제 순환식
압축기에서 유압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됐을 때, 중요한 게 이거죠. 유압이 너무 낮을 때에 일정 시간 동안에 만약에 정상 압력, 유압이 안 될 때에 전동기 회로를 차단해서 압축기를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활 불량에 의한 압축기 소선을 방지하고 압축기 보완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압이 되어야지 이제 되는데요. 이 정상적인 유압이 이렇게 한 60에서 한 90조 사이에 안 될 때에 압축기를 정지를 해가지고 압축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여기 이제 유압 보호 스위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압 보호 스위치의 종류는요, 바이메탈식과 가스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기조화기에 포함되는 장비의 명칭이라고 했는데 5가지나 있어요. 자, 공기조화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공기여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기냉각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철은 공기냉각기, 겨울에는 공기가열기,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보내는 송풍장치, 송풍기, 그 다음에 가습, 겨울철에 하는 가습장치, 이런 장치들이 이제 공기조화기에 들어가는 장비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필터의 효율 측정 방법 했는데요. 먼저 중량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먼지의 어떤 무게, 먼지를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 무게를 재는 게 이제 중량법이라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입자가 클 때 씁니다. 그다음에 변색도법, 비색법. 작은 입자를 대상으로 필터에서 포집된 공기를 각각 여과기에 통과를 시켜서 그 오염도를 강정관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변색도법, 비색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개수법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제 DOP법이라 해가지고요. 고성능 필터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시험 입자 0.3 마이크로를 사용해서 먼지 개척기로 측정하는 이제 개수법이라고 하죠. 개수법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에어와셔의 종류, 역할과 종류를 3가지씩 적으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먼저 역할을 보면요. 에어와셔는 말 그대로 공기조화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습이라든지 이제 감습을 할 때요, 먼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먼지를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냉온수를 분무해서 공기 중의 먼지 등을 세정하고 공기의 냉각이나 감습 또는 가열, 이제 가습하는 이 장치가 바로 에어와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종류는요, 기본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노즐형, 분무형, 충전형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69번에요. 공기세정기의 장치 중에서 엘리미네이터의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요. 엘리미네이터는 에어와셔에서 이제 비산수, 물이 이제 튀어요. 비산수를 제거를 해가지고 덕터로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장치를 엘리미네이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와셔에서 물이 많이 튀었을 때 이것이 이제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덕터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죠. 자, 70번에요. 공기조화기와 감습장치 종류 이제 4가지라 했는데 냉각 감습 장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제 공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러니까 냉각 코일이나 공기 세정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압축 감습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압축을 하는데 공기를 압축을 해서 여분의 수분을 응축시키는 방법에서 이거는 이제 동력이 많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로는 크게 쓰지를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3번째가 흡수식 감습이라 해서 염화리튬이나 트리에틸렌 글리콜을 이용해서 이제 흡수를 하는 방식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흡착식도 있습니다.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뭐 이런 이제 고체 흡착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극저습도용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본은 냉각, 압축, 흡수식, 흡착식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이제 감습 장치가 있습니다. 자, 71번이요. 전기난방법의 응축수 환수 방법 해가지고요. 중력 환수는요, 응축수와 비중의 이제 비중 차이죠. 무게 차이를 이용해서 중력으로 환수하는 방법이죠. 가장 이제 소용량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계 환수는 발생된 응축수를 이제 응축수 펌프를 이용하는 거죠. 펌프를 이용해서 모으는 것을 말하고, 진공환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응축수를 환수하는데 가장 대용량에 쓰는 것이 이 진공환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의 이제 전기 환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난방에 비해서 온수 난방의 특징에서 온수 난방의 어떤 뭐 좋은 점 이런 뜻인데요. 난방 부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비열이 커서 이 온수가 잘 식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아서 이제 화상의 위험이 이제 적다. 그 다음에 실내의 쾌감도가 좋다. 그 다음에 취급이 이제 전기보다는 용이하죠.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난방에 비해서 방열기 면적이 크다. 설비비는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 이제 전기 난방의 온수 난방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3번까지가 마지막인데요. 방열기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에다가 1번에서 이제 이렇게 4번, 5번까지 돼 있죠. 자, 1번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쪽수를 이야기해요. 쪽수. 1번에 이제 10이 있으면은 10족이라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형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나오는 수치는 이제 높이를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죠? 여기가 1번 부위가 뭐 10이라고 나왔고 2번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로 2, 요게가 한 600, 요게가 뭐 25 곱하기 2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족이란 말이죠. 10족. 그 다음에 요 2, 이제 요 그리스로 2가 나왔으면은 2주형이란 말이죠. 2주형. 600은 방열기 높이가 600mm라는 뜻이겠고, 25는 유입 간경이랬겠죠. 유입간의 간경이 25 이제 mm. 그 다음에 요 20은 유출 간경이 20의 mm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2주형은 요 2고, 뭐 3주형은 이렇게 3이 돼 있고, 저 3개, 그죠?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세주형하고 5세주형이 있죠. 3세주는 3, 5세주는 5. 그 다음에 요 부위가, 그죠? 요 형별하고 높이가 아니고, 이제 높이가 없지, 이제 벽걸이형이 있죠. W-H하고 W-V가 있죠. 요거는 W는 벽걸이입니다. 벽걸이의 H는 수평형이라 크고요. V는 벽걸이의 수직형 이렇게 해죠. 뭐 이론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뭐 실기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73번까지 일단 했는데요. 아마 뭐 요거 이외에도 나머지 기존 저희들이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제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외울 거는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빨리 했는 것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자꾸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여러분 잘 보시고 필히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